자, 두 번째 챕터, 기본 점검 사항입니다. 요 기본 점검 사항이 이제 2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로는 아주 몇 안 되는 페이지인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2페이지. 제가 감히 단언컨대 요 2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가시면 불인정 나오는 거 95% 이상은 다 막아집니다. 제가 감히 장담드립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쉬워요. 다 비율, 한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연구 수당 이런 거를 몇 %까지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퍼센트 제한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모르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몰랐던 게 중요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인건비의 20%, 직접비의 40%, 그냥 산수잖아요, 산수.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 내용은 그냥 다 비율 적용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 아무튼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은 별도로 자체 이렇게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요 밑에 두 가지 것만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두 가지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밑에 연구 수당하고 간접비의 경우는 제가 저기 가로를 쳐놓고 직접 비 연동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직접비를 거의 안 썼어요. 과제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직접비를 거의 안 썼어. 그러면 돈을 안 썼다는 거는 과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연구수당은 100% 다 쓰고 간접비도 100% 다 가져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괘씸하더라 그거죠. 아니 사업은 진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연구수당하고 간접비는 쏠랑쏠랑 다 빼가냐.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연구수당은 이제 방식이 직접비 사용 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까지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제가 숫자로 좀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예요. 40% 직접비 사용 비율이. 그러면 연구수당은 40 더하기 20 하면은 60%죠. 그죠? 예.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예산의 60%까지 쓸 수 있다. 만약에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연구수당의 수당 예산의 몇 %까지 쓸 수 있죠? 만약에 50%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그러면 플러스 20 하면 70, 그죠? 연구수당 예산의 70%까지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연구수당을 예산의 100%만큼 다 썼다? 이러면 무조건 불인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0%가 넘어가야 연구수당은 100%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80%가 안 넘어가면은 연구수당 100% 다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간접비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연구수당하고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 20% 포인트가 아니라, 간접비는 직접비 사용 비율 50%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가 안 되면 간접비도 그 비율까지만, 다시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다. 그러면 간접비는 40%까지. 직접비 사용 비율이 30%다. 간접비도 30%까지. 그런데 직접비 사용 비율이 51%가 됐다. 그러면 간접비는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때부터는. 50%가 넘어가면은 간접비는 100% 다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이에요. 50%가 안 되면 고비율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요 모든 것들은 다 단계 기간 기준이에요. 단계 기간의 직접비 사용 비율을 가지고 단계 기간의 연구수당 사용 비율을 따지는 거다. 연차 기준이 아니에요. 단계 기간 기준이에요. 간접비도 마찬가지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단계 기간 기준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 요 이제 약간 좀 허연 부분이 있고, 이제 푸른 부분이 있는데, 허연 부분까지는 좀 쉽고요. 요 푸른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1시 막 요럴 때 지금 식사하시고. 근데 요 페이지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 페이지만 좀 잘 참으시면 좋겠어요. 불인정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참여연구원 현황을 잘 정리하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홍길동 연구원이 있어요. 홍길동 연구원이 월 급여가 300이에요. 홍길동의 월 급여가 300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계상률 50%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홍길동의 급여가 300인데 인건비 계상률을 우리가 50을 잡았으니 300 곱하기 50% 매월 150씩 받아와가지고 그 돈을 홍길동이한테 주면 되겠구나, 급여로. 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했어요, 6월까지. 6월까지 이제 매달 RCMS나 이지바로에서 150씩을 빼와가지고 홍길동이한테 이제 급여를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해줬단 말이죠. 뭐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6월까지는 잘 했는데, 7월이 들어서는 홍길동이한테 100%를 줘야 되겠다. 100%를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00%니까 이제 300에 100%면 300만 원씩이잖아요. 300만 원씩 빼와가지고 홍길동이한테 이제 300씩 준 거예요. 받아서 이제 300을 줬는데 회계법인에서 불인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인정인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홍길동이를 100%라고 생각을 해놓곤 사업관리 시스템에 100%로 수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으로 수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RCMS를 열어서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보면은 홍길동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50%로 나온다 그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불인정을 하는 거예요. 초과됐다. 150씩 받아갔어야 되는데 300 받아갔으니까 초과된 150만 원, 6개월, 그럼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그 경고를 드린단 말이죠. 홍길동 초과됐습니다. 7월부터 초과됐으니까 복원하세요. 아니면 확인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완 요청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저희의 상시점검 보완 의견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완을 잘 안 하세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 보건 조치하세요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놓고 있으시다가 정산 때 불인정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 놀라셔가지고 근데 이미 정산 때 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불인정되는 케이스 또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6월까지 참여하기로 했다가 12월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참여 기간을 또 수정을 안 해가지고 7월부터는 참여연구원에서 빠져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참여연구원 현황이 제대로 다 등록이 돼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사용일자 확인. 요게 불인정 1등입니다. 불인정 1등. 어느 부처 정산을 하든지 간에 얘가 불인정 1등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불인정이 된다 그거죠.
뭐냐면 다 아실 텐데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써야 됩니까? 연구개발 기간 이내에 써야 됩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이내에 써야 되죠, 당연히. 그죠?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쓰면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써야 된다라는 걸 다 안다고는 하셨는데 불인정이 많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왜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이 연구개발비 사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연구개발비 사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를 했다. 그건 계좌이체지 연구개발비 사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계좌이체를 한 거예요. 그냥 돈이 넘어간 거지 연구개발비가 사용됐다라는 거랑은 무관한 거다. 계좌이체는. 그럼 뭐냐? 연구개발비가 뭐 어떻게 해야 사용되는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를 하나 샀다고 해봐요. 이런 재료를. 이 재료는 이 재료비 사용액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시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시제품. 이 내가 산 재료가 시제품에 착 부착될 때, 우리 그러니까 과제 결과에 내가 쓴 비용이 투입되거나 반영될 때, 과제 결과에 그때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재료를 샀어요. 12월 31일까지 투입시키지 않았고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이 돼 있다. 얘는 연구개발비가 사용된 건가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용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불인정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는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가 과제에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도사도 아니고 이게 투입이 됐나 안 됐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에 입고가 완료가 됐으면 그 날짜에 투입됐겠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언제 들어왔냐, 며칠 날 들어왔냐, 들어온 날짜가 12월 31일 이전이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따지는 방법이 저희가 따지는 그 서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서류가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에 보면 그 작성일자란 있잖아요. 거기 란이 12월 31일 이전인지 아니면 25년 1월 3일인지 그거로 이제 따진다는 거고, 거래명세서상의 그 거래일자, 또 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면 카드 긁은 날짜, 그 카드 매출전표에 보면 그 일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날짜. 또 하나 보는 게 검수확인서, 검수확인서상의 검수일자. 저희가 아마 보완 요청 사항으로 검수확인서를 추가로 올려주세요 이러는 보완 사항이 무지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거 올리실 때 날짜 한번 꼭 체크를 하고 올리세요. 만약에 검수확인서에 25년도 1월 8일 날 검수했다 이러면 그냥 불인정입니다.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간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용역, 그 물품 거래 말고 용역 거래 했을 때 회계법인에서 또 보완 요청 사항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 올려달라 그럴 거예요. 그 용역 결과 보고서 올리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고서 일자 꼭 확인하시고 올리세요. 용역 결과 보고서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보통 두 번째 페이지쯤에 보고서 일자 나오잖아요. 봤더니 25년도 1월 10일. 그럼 불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회계법인에서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게 회계법인에서는 보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는 종료 일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가 아니라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24년도 단계 종료 과제 같은 경우는 24년도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된다.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늦어서 11월 2일 날 들어왔는데 장비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날짜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초과가 되면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매입 부가세. 매입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 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수행기간 간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수행기간 간 거래는 일단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일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안 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안 된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 어떤 업체에다가 뭐 지분 투자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한 3% 정도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 우리 와이프도 모르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설마 회계법인이 그걸 알겠어? 내가 그 거래처에다가 3% 지분 투자한 거를 설마 알겠어? 하고 그 거래처랑 거래를 했단 말이죠. 연구개발비로.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 업체의 지분 3%를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RCMS는 안다는 얘기예요. RCMS는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뭐 지분을 갖고 있든 임직원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회계법인이 보는 화면에 보면은 번쩍번쩍 불이 들어와요. 그 거래건에 대해서. 경고 이렇게 하면서 점검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열어보면은 이 회사 대표와 저 거래처 간의 주주관계다 이런 게 탁 나온다는 거죠. 시스템에서. 그래서 설마 알까?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했다가 걸리면은 연구비 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좀 간단한 것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요 밑에 이제 6가지, 그죠? 6가지죠. 우리 이제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에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우선 현금 인건비 총액이 우리 기업들 얘기입니다. 기업, 비영리 기관들 말고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된다. 그때 증액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고 감액을 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할 때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다. 증액 사용할 때 승인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좀 걱정을 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현금 인건비 예산으로 1억 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1억 5천 정도는 내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깨름직하다 그거죠. 내가 이게 또 다른 비용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1억 예산 잡아놨는데 1억 5천이나 내가 써도 되나? 하면서 약간 이제 그 걱정되는 마음에
뭐 회계법인이든 뭐 간사분이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이렇게 써도 되냐고, 이렇게 인건비 늘려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승인 사항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하고 이제 승인을 받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키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근데 감액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지신다 그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잡아놨는데 신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분들 신규 채용 잘 안 되시잖아요. 신규 채용이 안 되니까 5천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1억 중에. 그러면 현금 인건비가 5천이 남지 않습니까? 이 남은 5천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시려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뭐 재료비든 뭐든 뭔가 쓰시려고 하지. 근데 그때는 그냥 쓰신단 말이죠. 그 남은 거를 재료비로 팍 변경해가지고 팍 쓰시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덜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고 예산 변경해가지고 팍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변경될 때 승인받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감액을 할 때도 타용도 전용을 한다면은 승인받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를 5천을 덜 써가지고 덜 쓴 5천만 원을 내가 그대로 반납하겠다 이러면은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5천만 원 그대로 반납하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든 뭐 여비든 이런 걸로 이제 변경해서 쓰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할 때는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사전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 네. 두 번째,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도 감액이 돼서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쓸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총액 변경은 없어요. 총액 변경은 없는데 신규 인력 인건비는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케이스? 신규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 5천만 원을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로 넘긴 거예요. 이러면은 현금 인건비 총액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신규 인건비가 남아서 신규 인건비 현금이 남아서 걔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돌려쓰게 되면은 위에서 얘기하는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경이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위에 걸로만 보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총액 변경은 없으니까. 그러나 신규 인건비는 감액이 돼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것 때문에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총액 변경 아니어도 신규 인건비 감액이 되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신규 안에 또 청년 의무 인건비가 있다. 청년 의무 현금 인건비가 있다. 이럴 경우 청년 인력 현금 인건비를 만약에 청년 인력 고용이 뭐 우리가 의무 인원수를 못 채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처가 물론 일부 부처는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못 채운 인원에 상당하는 인건비만큼은 무조건 반납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이제 전용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타 부처 같은 경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전용도 가능하다고 지금 규정이 제정이 됐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요런 내용이다. 청년 의무 인력 현금 인건비 남았을 때는 타용도로 아예 못 쓴다. 근데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청년 인건비가 남은 금액을 신규 인력
그냥 일반 신규, 청년 신규 말고 일반 신규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일반 신규 인력이 다 썼어요. 그러면 그러면 청년 현금 인건비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전용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청년 의무 인건비가 남아서 그 남은 인건비를 기존 인력한테 보냈다. 기존 인력한테 보냈어요, 만약에. 전용은 가능한데 다만 그 청년 인력 인건비도 신규 인력 인건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 의무 인건비는 신규 인력 인건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청년 의무 인건비를 예산만큼 다 못 쓰고 그 잔액을 기존 인력한테 보내서 기존 인력이 다 써버렸다고 해도 결국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가 감액이 된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때, 전용이 가능한 이런 케이스일 때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요건 이제 산업부만의 이제 얘기인데, 연차별 현금 인건비 변경 시에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인건비 자계자 이체 시기를 주의하셔라.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계자 이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자계자 이체 허용되기 때문에 자계자 이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혁신법 도입 전에는 자계자 이체를 받고 늦지 않은 시간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거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비로 자계자 이체 받고 그 돈과 회사 자체 자금을 합쳐가지고 급여를 지급했다. 늦지 않은 시간에.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왔었는데 혁신법 도입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먼저 자계자 이체를 받고 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자계자 이체를 받아라.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한테 그리고 나서 자계자 이체를 받아야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고, 즉 우리가 이걸 이제 선자계자 이체 금지, 선자계자 이체는 금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만 산업부는 그 자계자 이체를 하고 3주 내에만 급여를 지급하면 그냥 괜찮다고 보겠다. 산업부는. 이런 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부 규정은 제가 뒤에서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 요거는 뒤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페이지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 페이지는 우리 그 아까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다 우리 이제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다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빼도 되는 부가세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 참고로 한번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비에 좀 관련 있을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얘네는 환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를 꼭 안 빼도 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설령 여기서 환급이 안 되는 거라 안 뺐어도 되는 부가세였지만 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실적에서 뺐어도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뺐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